그 난설원 강의하면 PPT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올 때 좀 자유롭게 강의하고 싶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걸 때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한난설원을 이제 공부한 마이크가 있으세요? 네. 마이크로 할게요. 헌한설원과 우리 이사장님이 헌한설원과 강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헌한설원과 강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혹연과 강론이라는 책도 처음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좀 헌한설원의 기본 정신이 뭘까? 난설원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편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위에 그 한자, 한가할 한자죠. 그 달월 가운데 달월자가 있지만 사실은 그 같은 글자가 나무목자가 같은 한가할 한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 그런 뜻인데, 또 이제 달월자가 있으니까 달 밑에 쉬고 있는 거죠. 한가할. 그다음에 한가하게 보다, 그렇죠. 보다. 뭘 보느냐 하면 고인의 서, 옛날 분들의 책을 본다. 그리고 이제 난설헌, 직접 쓰신 글자고 그림이에요. 아까 이게 검색하는데 어려웠죠. 근데 이 그림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양찬호 씨 원중에서 갖고 계신데 종북분이 이 그림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cm 정도인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본인이 이제 난설헌이라고 쓴 거죠, 그죠? 난설헌이라고. 근데 난설헌은 호예요, 호. 우리 여러분들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고 남성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관례를 하면, 관례라는 건 이제 관례 의식을, 성인이 되는 의식을 하죠.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이렇게 할 때 관례가 되면 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 외에 성인의 이름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자례라고 해서 자를 주는 의식을 합니다. 근데 남성만 그렇게 했는데 난설원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를 경건이라는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네, 보통 집안에서 주죠. 자, 그러니까 우선 본명은 초희입니다. 초나라 초자에 초희이고, 그리고 호는 난설원이고, 자는 경건이고. 그러니까 본명도 있고 자도 있고 호도 있고 어떤 남성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난설헌은 난초 난자죠. 눈서자, 집헌자 이렇게 해서 난초, 그리고 눈, 맑고 깨끗함, 그런 의미입니다. 초이라는 이름도 중국에서 미인을 얘기할 때 초나라의 여인, 미인이 많았다고 해요. 미인이라고 쓴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이제 번부인이라고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번부인이라는 분을 이제 흠모한 거죠. 사인당 같으면 사인, 사는 사나 경은 같은 의미예요. 사는 스승으로 삼는다, 본받는다, 그런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번이, 초나라 때의 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이제 따르고 싶다 해서 경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난설원을 닮고 싶은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자기 스스로가 경란이라는 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허씨예요. 허씨인데 조선 선조 때 여성인데 이 허신이라는 역관의 딸이에요. 근데 역관의 따님인데 그 허신이라는 분의 이 중국에 이제 가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같이 갔겠죠. 근데 중국에도 워낙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나도 난설은처럼 27에 이제 죽겠다. 그런데 진짜 죽질 않아요. 죽지 않아서 시만 남겨요. 약 87수만 시를 남기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이제 그 난설원하고 경란이라는 분이 함께 시집을 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913년에 찍은 책인데요. 100년 넘었죠, 그죠? 여기 보면 허부인 난설원집, 부부 경란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설원님의 시 213수의 운을 따서 그 중에서 80여 수를 이렇게 시를 이걸 이제 보통 활자본이라고 그래요. 활자본, 활판본이라고 하는데 이 책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13년에 나왔을 당시에 매일신보라든지 각종 신문에 대단한 광고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경란이라는 이분은 이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 100여 년 전의 책이죠. 110년 정도 책인데 한 온천 공개하는 책이 있네요. 오늘 난설은 시집 2권을 제가 공개할게요. 처음 공개합니다. 한 200년 전에 난설은 시집이에요. 요게 난설제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설제. 집제자를 씁니다. 제. 헌도 집이라는 뜻이고 제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보통 이제 나무에다 새겨서 찍는 목판본이 있고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시집을 한 권 만약에 목판본으로 찍는다면 난설은 집 목판본이 있습니다. 1608년에 찍은 게 있는데 제가 발견을 했어요. 1608년 초판본을 지금 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초판본, 목판본 같은 경우는 그 동생 교산 허균이라는 분이죠. 동생이 이제 6살 아래 동생인데 그 허균 선생이 누이의 시를 전부 모아서 시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27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누님의 시를 전부 모아서 시집을 냅니다. 제가 그 난설집 초간 목판본을 발견하고 정말 흥분했어요. 내 손에 이 책이 걸릴까? 어떻게 이 내게 책이 진짜 큰 선물처럼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판본을 보고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새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전의 분들도 번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 중에 좀 이상한 것들 또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여기 이제 그 헌안선언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2007년에 낸 책이에요. 그다음 2007년에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00권을 나라에서 사줬어요. 출판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책은 지금 한 5판 이상이 나갔어요. 제가 낸 책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 같아요. 한 10,000권 이상이 나간 책이에요. 난설은 평전을 제가 이제 이 쓰면서 시를 다 번역을 했는데 그때 한 3달 동안 비가 오더라고요. 강릉에. 그러면서 이 시를 번역하면서 그 난설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213수라고 하는 시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임당의 경우도 뭐 그림으로 이제 잘 알려진 글이지만
시도 몇 편 쓰셨어요. 예, 네, 유대관령 망친정이라는 시도 있고 또 사친이라는 시고 남아 있는 건 정확히 2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반만 남아 있는 시가 있어요. 한 서너 편 정도 남아 있는데 200수가 넘는 시를 남겼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집 가기 전에 친정에서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필체하고 돌아가시기 2해 전에, 그러니까 158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27. 2해 전에 87년에 쓰신 시가 남아 있어요. 친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친필시하고 글씨하고 이 글씨를 보면 달라요. 훨씬 무르익었어요. 글씨체가. 그래서 이 글씨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면 아마 초기 정도, 20세 전후의 그림 또는 글씨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명필이에요. 명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유선사 87수 약 1300글자인데 87수 중에 10번째 시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사 신선세계를 논다 하는 그런 시인데요. 87수 중에서 여기 정해년 모춘, 그러니까 정확하죠. 정해년의 늦은 봄에 누가 썼느냐? 난설원이 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년 모춘, 늦은 봄에 난설원이 쓰신 건가요. 근데 이 글씨하고 그죠? 저 글씨 보시면 이게 훨씬 그렇죠? 돌아가 25세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난설 친필 글씨입니다. 이 당시는 그런 거 안 찍었나요? 여기 이제 유선사는 요 내용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자꾸 이제 제가 자 한번 보실까요? 난설원님의 아버님은 초당, 여러분 초당, 강릉 초당이라는 호를 쓰신 분이에요. 본명은 역허엽입니다. 초당과역 선생인데 경상감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경상도 도지사, 그죠? 그런 직함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자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 이제 아마 아버님 같고요. 그 옆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위에는 아마 빨간 그렇죠? 그런 옷, 색동 옷 비슷한 걸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뭘 가르치고 있어요. 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어요. 뭐를 보라 아버님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라고 지시하고 있는 게 저 위에 새들입니다. 자, 새가 엄청 크죠? 난설원님의 마음이에요. 저 큰 뜻, 큰 마음, 나라 자유로운 어떤 서정, 자유로운 감성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초가집도 있고 저기 강릉의 사명산 산들 산자락이 있고요. 이 나무 좀 보세요. 그게 그랬죠? 그게 이거 원문법은 전혀 무시됐어요. 그 유형시라고 그래요. 어떤 본인의 생각을 형체화시키는 거죠. 형태화시키는 유형시라고. 아마 저 위에는 저 해가 이렇게 빨간 그림이 있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고 아버님이 손을 잡고 아버님 저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날고 싶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뭘로 나타났어요? 시로 나타난 거예요. 여성은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남자는 장가 간다고 그러죠. 그죠? 예전에 이제 남귀여가라고 해서
전부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집 간다고 그러죠. 그죠? 시집 간다고. 시집은 많이 갔는데 조선시대 시집 낸 분은 이분밖에 안 됐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 난설원,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설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내고.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셔요. 유언.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그 복중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남이 이제 희윤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따님은 이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윤이라는 아들 그리고 따님이 다 돌아가셔요. 일찍.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또 들어있어요. 그 곡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곡이라는 말은 운다 이런 뜻이죠. 자는 자녀, 자식을 위해서 운다. 거기 보면 뱃속에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노회찬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분이죠. 정의당인가 거기 계셨던 분인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정말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묶어서 책을 내셨어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제목이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헌안설원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한강에 투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까 제 신분을 밝혔죠. 내가 강릉에서 부른 난설원 선양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이분 전화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했어요. 노회찬이라는 후에 이제 국회의원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강에 투신했다는 걸 어디서 찾았느냐? 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비문에도 있고 어디에서 자기가 본 것 같다. 근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끊었어요.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명 소설 헌안설원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그죠? 실명으로 헌안설원이라는 책이 2권이 나왔어요. 이름은 김신명수, 이렇게 내자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다 따서 이 김신명숙이라는 작가가 실명소설 헌안설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얼른 사서 봤어요. 봤으니까 또 소설 쓴 거죠. 그냥 실명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소설 헌안설원 해야 되는데 실명으로 헌안설원 썼는데 전혀 헌안설원이 아니에요. 픽션이에요? 네, 픽션이죠. 팩션이 또 아니고 픽션이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팩트하고 픽션을 합쳐서 팩션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마치 진실처럼 그러면서도 픽션, 그러니까 난 픽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김신명숙을 이제 우회적으로 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마 양천호 씨 강릉 정중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혼외 정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는 동성애의 장면,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뭐 그런 장면까지 드러나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여성회 막 페미니스트의 어떤 첨단의 난선언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이제 그 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건드리면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이 뭐야? 막 그냥 베스트셀러 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서 버스 몇 대 빌려가지고 서울 찾아갈까 그랬습니다만은 그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고.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난설원의 삶이 27세, 그죠? 삼구 홍타. 그분이 목류 광산산이라는 시에 보면 삼구 홍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용 삼구타. 부용, 연꽃 같은 것이죠. 삼구, 여러분 삼구 얼마죠? 27이죠. 그죠? 곱하기. 3 곱하기 9하면 27. 삼구 홍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용꽃이 27송이가 붉게 떨어졌다. 근데 동생 허균 선생의 시에 보면, 책에 보면, 학산초담이라는 책에 보면 시참이라고 돼 있어요. 누님이 내가 27에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인의 운명을 예감한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김성립이라는 분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김성립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죠. 아버님 김첨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묘소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김씨 집안의 묘소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난설님의 묘도 같이 있어요. 그중 며느리니까. 이제 김성립은 난설님이 돌아가시고 재치를 했어요. 재치를 해서 두 분은 합장이 돼 있고 난설님은 따로 나와 있어요. 앞에 따로 이렇게 계시고 그 앞에 아이들 묘가 2개가 작은 공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되셨는데 우리가 한번 거기 찾아갔는데 그 경기 광주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을 할 당시에 계셨던 그 문중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연구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김성님 너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근데 김성님 그거는 여쭤보니까 6월에 이제 화살을 맞은 자국이 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의병으로 참가했다가 말에서 화살을 맞고 떨어져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난설원님에 대한 거잖아요. 저 봤더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키가 크진 않은 분 같다. 그리고 그 자녀분들 여쭤보니까 이제 화장을 한 것 같다. 거의 이제 없더라. 그러니까 옹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 난설원에 대해서 연구상 어려운 게 뭐냐? 이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전부 누가 얘기했어요? 동생 허균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허균 선생이 다 얘기한 거예요. 누님하고 저하고 형님하고 사천이라는 데 있잖아요. 사천 그 아산병원 여기 사천 A 땅이라고 했어요. A 땅. 효자 A1. 효자는 하루하루를 아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했자 나이지 않을까. 부모님 오래 사시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가죠. 외가인데 이제 허엽 선생님이 첫째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씨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새로 부인을 이제 육례를 갖춰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난 자식은 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고 정식으로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본 부인이 계신데 척을 들여서 거기서 난 자식은 홍길동 같은 서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홍길동전에 보면 홍대감이 춘섬이라는 여자 종 시비를 접해서 거기서 태어난 분이 길동이에요. 그러니까 길동은 서자가 되는 거죠. 서얼이라고 하는데 서자하고 얼자가 있어요. 신분이 낮으면 사실은 얼자예요. 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 한씨가 돌아가시고 초당 선생이 A당 김광철 선생의 따님을 정실로 맞이한 거예요. 그 따님이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첫째 따님은 여기 그 어촌 심원강 아시죠? 해운정. 그 심원강의 아들이 심운이라고 있어요. 부르문자. 그 심운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따님은 바로 초당 선생님한테 시집을 옵니다. 바로 이 집안에서 하고 허공, 난설은 허초이, 그리고 교산 허균, 매천 황현이라는 유명한 신이 있죠. 황현 선생이 초당 가문에 정말 빛나는 세 명이 인재가 되어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청주 한시몸에서는 따님 두 분하고 악록이라는 분이 계셔요. 허성이라는 분. 악록이라는 분이 아들 하나, 딸 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릉김씨 A일당. 이 A일당도 유명한 분이죠. 강릉에서 두 참판이 나왔어요. A일당의 그 제실이 저희 강릉대학교 뒤에 지변조수지, 그 뒤에 백달제라는 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A일당 김광철 공의 묘소를 가보면 이렇게 품자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이 두 분 계셨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따님이 바로 허균의 또 난설원님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강릉 출신의 조순이라는 분이 계셨죠. 서울시장도 하시고 총리도 하셨나요? 그 조순 총리님의 부인이 아내가 바로 그 A땅 집안의 김씨라고 그래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A땅 집안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집안에서 이제 난설원님이 계셨고, 난설원님의 모친이 이제 강릉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잘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초당에서 이제 언제 사셨나? 그러니까 사천은 이제 친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초당에서 사신 건 교산 선생님이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초당인데요. 선생이 그 시에도 보면 관동별읍 이렇게 나와요. 별읍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별장이 있었다. 그다음 초당이라는 시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초당이라는 자가 나오고, 관동의 구업이라고 나와요. 옛집, 그러니까 별장. 그러니까 여기도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어려서 여기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당에서 이렇게 사셨고, 그때 이제 동생 허균 선생하고 같이 지냈겠죠, 그죠? 근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허엽 선생님은 자녀를 이제 글을 가르치실 때 따님이라고 해서 너 빠져,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뭐 과거 시험도 못 보지만, 그죠? 어디 뭐 성균관에도 갈 수도 없고 또 서당에도, 그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건데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허엽 선생님은 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할 때 똑같이 가르치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가르치나? 역사책을 가르치죠. 통감이라는 거죠. 통감, 역사책. 또 시는 그 조선시대 3당 시인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당나라 당시를 잘 쓰던 세명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곡 이달이라는 분이에요. 이달, 그 원주가 손곡리가 있습니다. 그 손곡리 출신인 이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자예요, 서자. 대단한 시인입니다. 최경창, 백광훈, 이달, 이 세 사람은 유명한 상당 시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시를 배워요. 배울 때 하곡 선생님도 같이 배우고 나선도 같이 배우고 막내 동생 그때는 아마 허균 선생님은 아주 더 어렸을 거예요. 6살 차이니까 그때는 뭐 제대로. 근데 시는 손곡이다르게 쉽게 말하면 가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문장은 유명한 그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신 서예 유성룡이라는 임진을 하는데 유성룡에게 문장을 배우고 유성룡이라는 분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난설원님이 제가 오늘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8살 때 썼다는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예요. 이게 8살 때 광안전 백옥로 상량문이라는 글입니다. 문장이죠, 문장. 이 문장은 이 글씨는 한석봉이라는 한석봉 아시죠? 한호라는 한호라. 조선의 최고의 명필. 근데 이 한석봉이 쓰신 이 글씨는 지금 전해오지 않아요. 이 책은 그걸 나무에다 새겨서 찍어낸 책입니다. 영인본이죠, 영인본.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예전에는 다 목판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이 시를 새겨서 찍은 거예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난설원 집의 발문이라는 건 이제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서문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발문을 서예 유성룡이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임진을 할 때 서예 선생이 쓴 그 누님의 난설원 집 발문을 교산 선생이 분실해요. 분실해버려요. 분실하니까 책을 또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좀 써주십시오. 서예 유성룡이 또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다시 써주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요. 당대 최고의 명필 한석봉이 이 광안전 백옥루를 2번 썼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썼는데 임진왜란 때 또 전쟁통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추정컨대 왜 그러냐? 이게 2개가 있어요. 글씨가 비슷한 게 2개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광안전 백옥루의 백자가 똑같지 않아요. 루자가 또 달라요. 아, 이거 2번 쓰셨구나. 한 번 쓰셔서 허균 선생한테 누님의 광안전 백옥루 목 한 번 찍는데 한석봉님 한번 써주세요. 썼단 말이에요. 다 썼단 말이에요. 목판. 이게 나무판이니까 26개 나무판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에 다 타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한석봉 보고 또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또 새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나무 하나에다 글씨를 수십 글자를 새겨가지고 26개를 만들어서 그걸 2번을 찍어내요. 이거요? 돈도 많이 들어요. 나무에다가 새기고 글씨 이게 각자장이라고 있어요. 나무에다 글자 새기고 그 다음에 먹칠해가지고 찍어 그 다음에 여기 능화판에서 책으로 이렇게 묶어 뭐 지금은 책이라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네.
내 예전에 일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 이 백옥로 광안전 상량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궁궐이에요. 이게 이제 도교의 궁궐의 상량무 글을 쓴 거예요. 그 이게 8살 난설은이 과연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당대의 명필인 한석봉이 피향당이라는 곳에서 이걸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맨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황명, 만려, 기원지 33제, 을사, 하, 중망, 석봉, 서, 우, 요산군, 지, 충천각. 요산군의 충천각에서 내가 썼다. 한석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죠, 이게. 그죠?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요산군에 있는 충천각에서 썼다는 거예요. 33제 기원 1608년에 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우리가 너무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야, 강릉은.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래 그런 거 있었나? 모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중국 사신들이 오잖아요. 또 임진왜란 또 종류 재란 때 소위 그 항해 원조, 그죠? 외국에게 이제 저항을 하고 조선을 도우러 이제 온단 말이에요. 명나라에서 오면 제일 먼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문인들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 문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뭐 우리가 북한에다가 막 그 확성기에다가 막 하려면 대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듯이 전쟁통에도 이제 글씨를 씁니다. 그 문인들이 많이 왔어요. 주직원, 양윤현, 정육이, 또 그 중국에서도 유명한 문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 난선원이라는 그 여성이 있다는데 그 시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궁궐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산복인 선생 집에 보따리 풀고 이 난리 중에 시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복인 선생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친정에도 가서 또 시도 모아가지고 난설을 시를 줍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시가 많이 났어요. 중국에서 책도 많이 나왔어요. 조선시선이라는 책도 허균 선생이 묶어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북경대학에 가 있을 때 그 조선시선을 열람했어요. 거기에 80여 수가 난설한 시가 실려 있어요. 300여 수가.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시들 가운데 한 여성이 84수가 332수 중에 84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오늘 5개를 열고 북경 국가도서관에 들어간 거. 난 이제 북경대학 교수 신분이니까 들어갔어요. 사진도 못 찍게 해요. 복사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게 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난설은 조선 시집 하나에 그 정도예요. 그것도 한 10분밖에 안 돼요. 잠깐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난설원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지금 213수, 그죠? 210여 수지만 실제는 더 있을 거라고. 지금도 발견이 안 된 시들이 많습니다. 교산 허균 선생의 시지만 33명. 교산 허균 선생은 아시다시피 50을 못 살았죠. 역적으로 막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시집이요? 난설님은 시집을 한 번 냈지만 허균 선생은 시집이 33권이에요. 내가 1400수를 썼다 했어요. 이 집안은 시의 천재예요. 그냥 시가 줄줄 나온다. 마루에서도 쓰고 또 전쟁통에 나가서도 쓰고 잠잘 때도 쓰고 화장실 가서도 쓰고. 그러니까 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1400수를 썼다 했어요. 내가 1067수를 발견했어요. 허균 선생의 시를. 667제거든요. 난설원님은 사실은 한 500수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 다 태워라 했어요. 다 태워라.
왜냐하면 여성이 시를 썼다, 뭐 어떤 시는 뭐 음탕하다, 뭐 어떤 시는 뭐 이러고 이제 막 하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시를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웁니다. 근데 나와있죠. 이게 나와있죠. 예. 요거 200년 넘은 책이에요. 난설은 시.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처음 공개하는데 150년대 시집입니다. 난설은 집입니다. 제가 처음 공개합니다. 대단히 잘 썼어요. 글씨도 세필로. 제가 아직 두 개 다 연구를 못했는데 이제 시간 날 때 연구해서 새로운 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경 선생이 목에 모았지만 빠진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한 500수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를 500수를 썼다. 이건 하루 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500수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해서 또 그걸 공부를 한 거죠. 집에서 손고 기다리게도 배우고. 아니 그게 아니라 허균이 그걸 뭐 누님이 쓴 시를 다 외워서 나중에 뭐 자기가 적어서 주직원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다 외우진 않으셨고 예. 이게 그 초고라고 하죠. 예. 예, 초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초고. 예, 초고가. 그러니까 시는 어차피 이제 운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 번 쓰거든요. 새로운 글자를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니까 친정에 있던 초고하고 본인이 기억했던 시하고. 근데 천재예요. 그 선생님은 천재예요. 300요수를 한 번에 외워버려요.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중국 사신하고 이렇게 대결하잖아요. 그냥 잘잘잘잘하니까 중국 사신이 저 양반은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귀신의 또는 여우의 정령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선생은 그냥 책을 넘길 때 이렇게 넘겼다고 다 그냥 입력이 되는 거죠. 복사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이렇게 착착착착. 그래서 만 권의 책을 강릉의 도서관을 만들어요. 중국에 한 번에 한 4,000권을 가져옵니다. 제가 중국 갔다가 북경대학가에서 귀국할 때 한 번 300권을 지고 와봤어요. 300권.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배낭에다가 메고 양쪽에 들고 또 300권 가져와봤는데 죽겠더라고요. 오바차주도 더 냈고. 그런데 조선시대에 4,000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인 책이 10,000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난설은님의 글에도 나와요. 내가 3,000권을 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책을 내가 3,000권을 읽었다. 교산 선생은 내가 마치 책벌레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책벌레. 책벌레 같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풍이 책 속에 길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도 다 새로운 책들이에요. 그 중국에서 책을 심지어 중국에서 천주시리 같은 천주교 책도 가져오고 또 임거만록이라는 그 양명학 쪽에 그런 책도 가져와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금서예요. 금서 이런 거를 가져옵니다. 이건 대단한. 그래서 허균 선생이 중국 갔다 오실 때 보따리가 18개인데 18개 중에서 책만 12보따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이 강릉은 예전부터 책의 고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복 정경세라는 분이 강릉 부사를 하셨는데 이 정경세라는 분이 강릉은 학문이 상당히 흥하다. 흥학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흥학비가 강릉 향교에 서 있어요. 학문을 흥하게 한 분이죠. 정경세. 근데 정경세가 한 말이 있어요. 강릉은 책의 고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는 책의 고장.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동네는 뭐 송이가 많이 나는 고장이에요. 우리는 꽃감이 많이 고장이에요. 이런 고장들이 있는데 강릉은 뭐라 그래요? 책의 고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헌지방. 방이라는 말은 이제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문헌.
최고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재가 나옵니다. 이러한 지역의 풍토에서 본다면 교산 박연 선생, 난설원님은 많은 공부를 여기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금 발휘하지는 못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날이 좀 더우니까 좀 시원한 것 좀 드시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네. 아까 좀 딱딱했죠? 네. 어린 학생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여기 화면 하나 띄워놔보세요. 저 여자분은 아니고 여기 그 이미지가 동국대학교 손현칠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이 영정 표준 영정이에요. 국가에 등록된 표준 영정인데 맨 왼쪽에 이제 처음에 그리셨던 거예요. 그리셨다가 다시 이제 그리신 겁니다. 이 표준 영정을 이제 그릴 때는 후손들의 이제 뭐 이 골격이라든지 이런 또 조선시대 당시 17세기의 이제 그 복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증을 합니다. 고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계시고 늘 뭐 화관을 쓰고 계셨고 글을 쓰고 향을 피워놨다 이런 그 글도 있어요. 그런데 난사님은 실제 시집을 가셔서는 상당히 불행한 삶을 좀 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 송기수라는 분의 따님인데 그 송씨 집안도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난설원이 이제 남편 김성립하고 이제 혼인관계 혼사 얘기할 때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허엽 선생이 이제 그 집안에 그 김씨 집안에 이제 갔는데 김천 집안에 이제 갔는데 왕래를 하셨는데 웬 그 어린 아이가 남자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 옷을 입고 난설원이 이제 자기 신랑감이 누군가를 먼저 확인한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김성립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근데 과거 시험도 늦게 되셨어요. 늦게 되셨고 그 어떤 그 부인에 대한 조금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워낙 출중하니까. 그래서 시집에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그 교산 박연 선생의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는 아주 글재주가 형편없다고 이렇게 장르 뛰어나니까 박연 선생이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그 김성림은 글재주가 없다고 물리가 전혀 안 통한다 이런 표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영정으로 저렇게 했고요. 여기 밑에 이제 허기 선생 영정 이제 강릉 출신 권원창 화백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이 영정을 이제 만들 때 돈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또 새로 만들고 새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영정을 이제 초기는 아주 젊은 그건데 지금 현재 이래 보면 두 번째 영정은 한 40대 여인으로 보이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한 40 미만이었어요. 일반 남녀가 27세기는. 그래서 27세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따지면 40대 정도의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80다 넘잖아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남녀가 40 미만이었어요. 37세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7세라고 하면 뭐 그렇게 짧은 건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짧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몸이 쇠약해서 뱃속에 아이가 출산 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어떻든 지금 뭐 의학이 좋으니까 되지만 그 조선시대는 뭐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셨으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 시집살이의 어떤 모습들, 남편에 대한 모습들을 그린 시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5쪽에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참 다행스럽지만 이 25세 난사람님의 이 필체가 이 시가 너무 유선사징에서도 대단한 절창인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연세요공 박미귀 연세요공 연세 연기낌 들어간 구슬 공간에 학은 돌아오지 않고 학이 누구예요? 남편이지 남편은 성질이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개화음리 폐죽이라고 개수나무 그늘 개화 이 화자예요. 이 꽃화자예요. 여러분 이게 초소인데요. 우리 저 사인당님도 참 글씨 명필이지만 이 꽃화자 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그늘 음자에 속 이자예요. 폐주비 구슬 그 산인문은 닫혔다 이거 문이 닫혀버렸다. 그러니까 개르 진일 신영우 계곡에 해가 진일 해가 떠 있는 해 속에 신령한 비가 내려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비가 신령한 내가 그런 데 있는데 만지 향운의 습불비 이 날비자예요. 날비자 날아가잖아요. 이 날아간다니 날비자예요. 만지 땅 가득히 향기로운 구름이 습해서 물에 젖어서 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어떻습니까?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연신의 아주 이 시가 이런 시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이면적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신 건데 25살에 되신 난사람님의 이 필체가요. 이건 명필입니다. 그 시서화에 두루통하였다. 물론 시는 더 좀 그렇지만 글자도요. 글씨도 이 다할 진자거든요. 다할 진자인데 진일 진 다할 진자예요. 진자인데 이렇게 쓴 진자도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 명필이 많지만 이 날비자도 이렇게 쓰는 명필. 이 한 점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400년 전에 그죠? 이제 백두용이라는 분이 조선 명가필복 조선의 명필들을 글모으는데 이게 하나 딱 들어요. 제가 그 5문장의 글씨는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박물관에 전시관에 다 있으니까 한번 가서 이 집안은 글씨도 잘 써요. 워낙 뭐 글씨 시 다 잘 쓰신 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인문정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인문정신은 뭘까? 이 인문의 문은 그럴 문자인데 사실은 그 문자는 지문할 때 실사변 옆에 문자예요. 우리 지문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문 인식하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제가 그 태국 라오족이라고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그래. 고구려 사람들. 태국 치앙마이하고 미얀마 이쪽 그다음에 중국 이쪽에 이제 라후족이라고 있는데 그 라후족이 이제 고구려 유민이라고 그래요. 당나라 때 끌려간 20만 명의 그 고구려 유민들이 지금 태국으로 내려와서 거기 살고 있는데 중국 운남성 국민인 그 라후족들을 그 카톨릭 대학에 한은 교수하고 그 교수들이 가서요 조사했어요. 피를 검사했어요. 피. 혈청을 HLB-59라는 혈청을 조사했고 라오족을 그 다음에 조사한 게 이제 손금 지문을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머리형,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형질 인류학이라고 그러는데 치아. 근데 이 손금은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에 외국 가시면 손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 이 손금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은 다 하죠. 중국은 2개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딱 하고 나가는데 이 인문의 문이라는 것은 이 손금과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금이 다 다르지. 창의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죠.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난선원이 생각한 난선의 삶에서 우리는 인문 정신을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이제 시집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남녀 차별 속에서 그죠? 네, 아무런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던 그런 시대죠. 또 뭐 적서 차별도 있었고 그죠? 네, 남녀 평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난선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한을 품었다 이렇게. 이건 이제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김태준은 유명한 분이죠. 국문학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난선원은 세 가지 한을 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 난선원의 시에 보면요, 중국 그쪽이 다 나타나요. 강릉에 중국도 강릉에 있어요. 강릉이라는. 네. 그래서 이 죽지살은 시에도 보면 나의 집은 강릉 땅 이렇게 하는데 중국을 빗대서 강릉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강릉이라는 지명이 2개 나와요. 시에. 그 송하고 갑산. 오라버니가 갑산으로 유배 갔을 때 거기 강릉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다음 죽지사에 강릉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일단 이제 교사 선생의 시에는 뭐 초당이라든지 관동이라든지 임영이라든지 명주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강릉에서 태어나셔갖고 어려서는 정말 그 많은 꿈 많은 생활을 했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시도 배우고 오빠가 시도 두보시 같은 보던 책도 넘겨줘서 시도 쓰고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세 무렵에 아마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시집을 가면서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집을 가면서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김성립이라는 남자를 만난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김태준이 얘기를 한 거죠. 난선원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태준이 난선원을 이렇게 볼 때 그 세 가지가 삼한, 세 가지 한다.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을 품었죠. 근데 거기에 좌절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의 여성의 숙명. 근데 난선원은 하루도 시를 쓰지 않은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숙명적인 운명을, 조명론, 운명을 만들어가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정신세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에 대한 것들, 또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들, 어떤 사물에 대한 것들, 자신의 인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난선원 작품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저희 다양한 인문 정신을 그 속에 조명론적으로 구현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한 편, 2편 정도, 3편 정도 되면요, 그거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100수, 200수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물론 발견되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면서는 어떤 분이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선을 신 213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성을 쌓러 그죠? 축성원이라는 그런 원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자녀에 대한 곡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염지봉송화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추천사라고 해서 그네 띄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서의 그 감성 그리고 어떤 자신의 그 생각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인식 심지어는 뭐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요즘에 강릉에서 난선을 바둑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원 거기서 우리 선양을 통해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과연 난선 작품에 그 바둑이 들어있느냐? 당연히 들어있다 이거예요. 난선은 시에 보면요 여성이지만 난선은 그 신선세계에 가가지고요 여관이 돼요. 다시 말하면 벼슬아치가 돼요. 그러니까 임금을 도와서 글을 써요. 실제로 조선시대 여성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요, 뭐 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감성을 느끼고 있는 그 시 몇 가지, 그리고 7쪽에 이제 보면은, 죽지사에 이제 대나무 죽자를 쓰는데, 대나무 가지의 노래라는 뜻인데, 거기 제가 한글로 달아놨어요. 가주 강릉 적석기 연전 유수 완라이 조래 띠게 목련도 탐관 원앙 상관 비 아마 그 날비자 있죠. 날비자를 쓰면 아까처럼 썼을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가주 집은 집이 거주한 곳은 강릉에 있는데 적석기 적은 쌓여 있다는 말이죠.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강릉이 등장하잖아요. 문전 유수 완라이 문전의 앞에 문전의 유수리가 흐르는 물이죠. 완 씻는다는 거죠. 나의는 비단옷을 씻었어요. 우리 한국인은 정말 깨끗한 민족이에요. 제가 그 연변 조선족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것은 우리 조선 여성들은 빨래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빨래라는 시가 대단히 많아요. 연변 그 조선장치들. 우리는 그저 어머니들이 그저 내과에서 빨래, 남녀천에서 빨래하던 유명했습니다. 지금 좀 오염돼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 빨래를 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죠. 아침이면 한가롭게 목남배 내어놓고 조래 개는 이은다, 연결한다 이런 말이에요. 목란도, 목란은 이제 나무로 만든 배죠. 아름다운 배. 탐관 원하는 상관이. 요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탐은 탐냈다 이제 바라봤다. 가는 볼간자인데 원앙새들이 상반 서로 어깨를 나누면서 날아가는 거. 반려가 돼서 날아가는 거. 그거를 어떻게 본 거예요? 부럽게 봤다. 저렇게 원앙새 저렇게 짝을 내서 저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나는 그런 거죠. 죽지사는 중국에서 유명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유명한 노래가 채련곡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채련곡은 난선원집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승왕이 이제 언급한 지복유설에 이제 들어있는데 연꽃을 따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채련. 이 연꽃은 난선원님의 시에 여러 개 등장합니다. 연꽃이. 가을 호수 맑은 푸른 물은 구슬 같아. 추정 장호 벽옥루
연꽃 핀 깊은 곳에 목난배 내었지. 여기 화는요, 이 화는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 그 선교장에 이 하엽주가 유명했던 말이요. 그 선교장 문집에도 보니까 하엽주 시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꽃의 심처 깊은 곳 이런 말이죠. 개난주를 개 묶었지 내었지. 봉랑격수 투연자. 연자라는 건 이제 연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봉은 만났다. 누구를 만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야. 야 남선은 말이야. 딴 남자 생각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네네. 봉랑격수 그죠? 물 건너 연꽃을 내놓고 꽃 다시 던지고 혹시 혹피인지 혹시라도 여기서 이는 사람 인자는 전부 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사람 인자는 타인을 얘기해요. 자기는 몸기자 나를 얘기할 때 나 오자나 몸기자를 써요. 여기서 이는 타인 타인들이 혹시라도 그죠? 인지 알까봐 반일수 부끄러울 숫자죠. 반나절 부끄러웠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난사람님이 이제 목남대 내어놓고 연꽃을 따서 이제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래. 난사람이 딴 남자 생각하고 탁 했다. 근데 뭐 그거는 다른 사람을 뭐 보고 했다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입을 만나서 이 채련곡은 아주 절창임에도 불구하고 난선언집이 만들어질 때는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시들과 같이 전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인데요. 염지 봉선화가 봉선화 손톱에 글 그리는 거죠. 염지갑이라고 그러는데 달빛 어린 저녁 이슬 귀광 맺히면 우리 신앙송 잘하시는지 이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번역했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진짜 이거 번역할 때 신경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낭송하실 때 그 어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조금이라도 더 그 느낌이 더 나게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달빛 어린 저녁 이슬 귀방에 맺히면 이 글자도 제가 맞췄어요. 일부러 글자 수. 예쁜 아씨 섬섬복수 곱기도 해라. 봉선아 꽃잎을 찧어 숨채에게 마라. 등잔 앞에 매느라고 귀고리도 우리가.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채 말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귀걸이가 찰찰 울린다 이거. 이 소리도 팔경 우리가 여러분 팔경이라면 뭐 죽서로 뭐 경포대 이 팔경만 팔경이 아니에요. 팔경엔 쉽게 말하면 3원과 5행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리도 있고요. 홍장야우라고 해서 경포 팔경에 보면 홍장과 곽신이 만났을 때 밤 비가 왔어요. 그 빗소리도 팔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소리도 팔경에 들어요. 경포대에서 보면 한송사에서 종을 치는 한사 모종, 한송사의 저녁 종소리도 팔경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도 팔경이에요? 초당에서 밥 짓는 연기도 팔경에 들어가는데 팔경하면 뭐 죽서도가 팔경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팔경 속에 귀고리도 울린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 주령을 걷어 올리며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10개의 붉은 별 거울 비춰 웃어. 10개의 붉은 별은 뭘까요? 손톱에 붉은 별이 10개가 뜬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상 이미지네이션이죠. 그죠?
이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의 세계예요. 네. 과연 지금 시인들이 이런 정도의 감성으로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더 참 흥미로운 건 이 제가 이제 먼저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한 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풀잎에 손 닿으면 호랑나비 날듯 아쟁을 뜯으면 복사꽃이 놀라 떨어지듯. 아쟁 뜯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풀잎에 닿으면 호랑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10개의 손톱 위에 그 봉선화 잎으로 물을 들였더니 그 봉선화 잎은 붉은 별이 10개가 뜬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흥분되네요. 갑자기. 그리고 두 볼에 분 바르고 비단머리를 손질하면 소상강 대나무가 피눈물로 오르고, 소상강 대나무가 반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눈물이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가끔 그림붓을 잡아 반달 눈썹을 그리면 붉은 비가 봄동산을 뿌리고 가네요. 눈썹을 그리는데 붉은 비가 이렇게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눈썹을 그리면 손톱에 네, 뿌리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네, 염지봉선화 이 염지감은요. 지금은 매니큐어인가요? 이렇게 이제 손톱에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누님도 어머님도 손톱에 물들였어요. 봉선화 잎 따다가. 그죠? 네,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지금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공부가 연결이 안 돼서 네, 조금 죄송합니다. 안타까운데 이 노래가 네. 이 노래가 지금 지난번에 그 이정근 선생님이라고 혼자서 독학을 공부하자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따님이 이번에 입법고시에서 수석하셨어요.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이 노래를. 이 염지봉선화를 그 조금 전에 이제 해석하신 그 내용 그 가사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가사가 너무 좋은데. 죄송해요. 요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죠. 뭐 저도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네요. 네. 그 난선원님하고 교사 선생님의 그 시를 그 이렇게 가곡으로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요. 그 광안전 상향문도 그 작곡으로 해가지고 전인평 교수라고 중앙대 국악과 교수가 했었고, 그 다음에 교사 선생의 시도 작곡을 해서 대관령 뭐 몇 가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염지봉선화는 제가 꼭 집에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놨는데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네요. 올해 아마 그 교사 선생님 허균 문화절 때도 이제 그 선생님 그 시를 좀 부르고 난선을 문화절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시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운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글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운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중국의 시를 많이 이제 난선원이 표절해서 갖다 썼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원래 한시는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만 앞에 가거나 뒤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운을 아본이나 두운이나 요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시를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든 그 200여수가 되는 그 한 시에는 난설원의 삶, 난설원의 생각, 난설원의 감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시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송하고 적합상 같은 경우는 오라버니가 이제 귀향한 걸 곡자 같은 건 염지봉선하는 본인가 가지고 추천사 같은 건 이제 그네 띄는 그런 것을 그린 것이고 그래서 난설원 시가 한시니까 어렵잖아요. 오원시도 있고 칠원율시도 있고 시가 형식에 따라서 많지만 그 시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 말로 우리의 그 감성으로 다시 번역을 잘 해서 다시 널리 퍼져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난설원 시들 번역해서 널리 이렇게 알려주고 노력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김한서, 김어, 그러니까 김소월의 스승이죠. 진달래 김소월의 스승 김한서도 난설원 시를 여러 편을 편찬했어요. 번역해가지고 좀 내용을 바꾸긴 했지만 그 밖에도 신고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난설원의 시를 현대어로 잘 바꿔가지고 또 많은 부분이 새로운 창작이에요. 거의 번역이 아니고 창작 수준입니다. 저는 거의 50% 정도는 창작의 의미를 뒀어요. 그러나 50%는 거의 그 직역의 수준에 맞게 했다는 그 50% 이상을 넘어가면 또 원래 그 시의 의미가 조금 변하게 돼요. 그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 점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이걸 낭송을 하고 읽을 때 시는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요. 읽는다면 어디에서 어떤 운이 더 나오고 어떤 느낌이 더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여기 좀 박영봉 전 이사장님도 계신데 그 시선집을 난설원 시선집을 코로나 때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난설원 시집하고 계산학원 선생 시집을 제가 편찬해 냈어요. 쉽게. 그래서 이 책도 제가 2권밖에 없는데 퀴즈를 내서 맞히는 분은 2권 선물하니까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장교에 갖다 놓고 보게. 그럴까요? 네, 보스턴. 자, 여기 선물도 드리고 박수 한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책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찍을 수 있으면 더 찍어서 좀. 이거는 많이 일본이 저기 이제 우리 박영중 선생님 애를 많이 쓰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 또 다른 여러 강의를 또 연사들이 하시니까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쪽도 피해서 선양사업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